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이렇게, 2주일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보니까, 보이는 것 같아요. 유지영 선생님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촛불 집회에서 늘 뵀는데, 그러니까요, 예. 오늘 올려주셔서 제가 준비도 없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이고, 예, 잘 잘하셨습니다. 예, 듣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유지영 선생님은, 촛불 집회,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거의 맨 초창기부터 그 서울에서 계속 열심히 참여하셨고, 예, 네, 예, 3월부터 나갔죠, 작년. 대선 그렇죠. 끝나자마자. 그렇습니다. 아마 대선 전에도 나가셨을걸요. 예, 그죠?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오늘 학습에서 처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라 선생님은 지금 워싱턴 DC에서 접속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또, 광주 전남의 촛불행동 회원들께서 또 참여하고 계시고, 시드니에서 지난번에 접속하셨던 선생님은 이수목 선생님이신가요? 아니요. 아, 노현묵 선생님이신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분은 지난번에 안 들어오셨어요. 맞아요. 네, 지난주에, 아무튼 지난번 학습 때는 네. 오셨는지, 예, 못 들어오신 것 같고, 사실은 뭐, 제가 시드니 촛불행동, 예, 그 시위 캠페인 모습을 그게 약 한 달 전에 했던 건데, 그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볼까 하고 올려놨는데, 사실은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벌써 8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 보시기로 하고, 예. 이 시드니 촛불행동이 일본 총영사관에서 했던 시위를 제가 시민정치학습 TV 그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굉장히 많이 모이셨어요. 네. 그, 그래서 이건 이제 각자 보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광주 전남 촛불행동 회원들은 봉선동에서 광주의 남구의 봉선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마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 회원들이 오늘 저녁에 동네 촛불이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찍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그냥 참고해서 보시기로 하고, 이따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참가 소감을 한번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에, 오늘 다섯 번째 정치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기 남극 빙하입니까? 북극 빙하입니까? 그 배경으로 남극이죠. 남극이죠? 남극까지는 아니고 아르헨티나. 아,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남극 가까우니까. 예, 예, 그 배경으로 지금 계시는 안미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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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안밀입니다. 네, 이번 장은 제5장 소수자 보호와 사법 통제 부분이고요. 이거는 민중을 위한 사회 대개혁과 입헌 민주주의 구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크게 두 챕터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국 교수가 직접 강연할 때는 이게 별도로 분리되어 있던 강연이거든요. 근데 책에서는 이게 하나로 합쳐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편집하는 방식에서 10장까지로 이렇게 뭔가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미국 독립과 관련이 된 부분이어가지고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 어쨌든 크게 토마스 페인의 상식 인권 관련된 내용하고 해밀턴, 메디슨, 제이 이렇게 해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그러니까 연방주의자 관련된 그 논문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 두 가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식은 미국 독립혁명의 정당성을 얘기해주는 내용이 주로 들어있어서 이게 미국 독립선언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던 논문이고,
그다음에 인권은 프랑스 혁명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버크의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있은 직후에 만들어졌던, 여기 보시면 날짜가, 연도가 1791년인데요.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이니까 그 이후에 버크의 이 고찰, 이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만들어졌던 내용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은 1776년, 이게 이제 상식하고 가장 관련이 많이 있었던 그 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토마스 페인은 일단 출신은 영국 출신이고요. 이렇게 귀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엘리트 쪽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나중에 미국 독립혁명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그 상식이란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그 당시에 그 미국의 13개 주를 식민지로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독립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반역죄로 체포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또 프랑스에도 이 사람이 갔었는데, 프랑스에서는 그 국민공회 의원까지 선출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고, 그때 이제 지롱드파는 약간 온건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로베스피에르는 자코뱅 쪽. 근데 같은 이제 그 혁명파였지만 서로 이제 이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이제 나중에 이렇게 구속을 하고 처형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도 투옥이 됐었다. 이 사람은 어쨌든 루이 16세 처형에는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미국 유배를 주장을 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이 토마스 페인이 영국인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영국은 명예혁명을 그 전에 한 100여 년 전에 그런 처형이나 그런 거 없이 그대로 입헌군주제로 그 군주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토마스 페인도. 그래서 굳이 처형까지 할 필요 있냐, 그냥 미국에 유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고, 어쨌든 투옥이 됐지만 운 좋게도 그 로베스피에르가 또 실각을 하면서 처형 직전에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그 초청한 사람이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이더라? 아무튼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초청을 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했던 일 중에 나폴레옹과 이제 프랑스에 있을 때 접촉해서 영국 침공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영국과 싸우게 되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그때 프랑스가 이기지를 못하고 국고가 많이 손실되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나오는 토마스 제퍼슨이 그 나폴레옹으로부터 미국의 거대한 땅을 또 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토마스 페인이 여러모로 미국에 공헌을 해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이 그 거대한 힘을 갖게 된 2배의 땅으로 확장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를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권유를 해서, 뭐 물론 이 사람 얘기만 듣고 뭐 싸우진 않았겠지만 그런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이 사람 보면은 주로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을 오가면서 활동을 했었던 분이니까 이제 국제혁명가라고 이제 조국은 얘기를 하고, 또 철저한 공화국 지지자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국 지지자로서의 그 여러 가지 비판 내용을 보면 이제 군주제, 귀족제는 당연히 이제 비판을 하게 되고요. 그 내용을 보면 권력을 잡은 도당의 우두머리는 군주라는 이름으로 도적이라는 제 이름을 없애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군주국과 왕의 기원이다. 그러니까 왕의 기원, 군주의 기원은 사실상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건 아니다. 그리고 전쟁은 국가의 노름판이고 국민은 그 노름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위대하게 높이는 행위는 자연의 평등권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라는 동물의 모습만 갖추면 된다. 그래서 일종의 숨쉬는 자동인형과 같다라고 조금 비하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족들에 관련해서는 no ability 아니냐, 일반적인 특징이. 그래서 대다수의 그 귀족들의 현저한 무력감, 또 지성이나 노빌리티, 이제 진정한 귀족주의의 노빌리티가 결핍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또 귀족들끼리 결혼하는 것은 또 질환론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폐행하는 거라는 거죠. 근친 결혼을 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귀족과 군주 모두 해당이 되는 이 세습제 비판도 했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영국은 귀족이 뭐 둘 다 군주도 그렇고요. 그 왕도 여전히 세습되고 있죠, 현재. 일반 시민들의 그 계급도 눈에 띄게 그렇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습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세습이란 어리석고 사악하며 부적절한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자체로 압제의 성격이 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관련해 후손을 지배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그러니까 후손까지 그 권한을 주는 거 아니냐.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세습제는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모든 세습적 국가는 그 본질이 전제에 있다. 국가 세습은 가축 세습처럼 인민을 세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태어난 영국의 명예혁명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국민은 제임스와 윌리엄이라는 두 악마 중에서 덜 나쁘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했다. 여기서 권리장전이라는 법령은 정부의 여러 부문의 권력, 이익, 특권을 나눠 갖기 위한 행정에 불과하다. 이 권리장전이라는 표현 자체도 이미 권리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이 권리는 귀족들의 권리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지 해방. 이거는 이제 미국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아메리카의 조국은 영국이 아니라 유럽이다. 그래서 괴물의 잔혹함으로부터 도망쳐 이곳으로 왔다. 그래서 해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메리카에 필요한 법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적인 노예가 된다. 그래서 법의 필요성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국과 대의제를 옹호하는 내용인데요. 법이 왕인 그런 군주제를 공화제라고 보고 그래서 법치가 작동하는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공화국이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립되고 운영되는 국가이다. 이것은 이제 조국은 법의 적용, 집행, 강도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편파성은 현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국가는 처벌이 아니라 청년을 가르치고 노인을 돌보며 가능한 한 한쪽으로부터는 방탕을, 다른 한쪽으로부터는 절망을 배제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한마디로 법치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중은 도덕 없이 성장했고 희망 없이 사상에 내던져진 악과 합법적 야만 앞에 적나라하게 내던져진 희생물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개혁안들을 보면 실질적 계산을 기초로 해서 14개 개혁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내용은 민중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을 폐지하고 복지를 강화하자는 그런 제안들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론, 기본소득론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구현했던 것 사례로는 이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시민 기본소득법을 실시한 그 내용을 예로 들고 있고요. 저희 나라도 이제 이거를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언제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심화 해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유권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지만 거기에 사회권까지 보장되는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회권은 사회 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국 교수가 그 PT 할 때 들어있던 내용인데 제가 조금 인용을 했는데요. 그 혈세에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예인데 그 현재 30조 원의 혈세가 들어간 4대강에는 지금도 해마다 5천억 원의 유지비 그리고 3,200억 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8,200억이 해마다 이제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40조 원이 들어간 자원 외교는 깡통 외교가 돼서 결국은 22조 원이 날린 게 됐고, 결국 이 소득 상위 계층이, 상위 계층 20%보다는 하위 계층 20%의 그 부가 증가해야만이 그게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크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 정권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보면은, 부자 감사랄지, 세금 면제,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은 전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뭐 전혀는 아니겠지만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내용을 조국 교수가 또 따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 배분을 늘리고 중산층 공동화로부터 확실히 벗어나야 성장에 유리하다. 중산층 공동화는 중산층이 하위계층으로 떨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산층이 위축되면서 경제적인 불안정성과 사회적인 불평등을 더 가속시킬 수 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22년 OECD 보고서 그래프를 제가 잠깐 추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복지비 사용 비율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여기 지금 거의 뭐 꼴찌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 그리고 평균에서도 완전히 못 미치는 상태다. 2022년. 그런데도 이제 복지비 사용을 늘리려고 했을 때 뭐 여기저기 반대가 엄청나게 심한 상황이죠. 저희는. 그러니까 복지비를 많이 지출한다고 생각을 우리가 체감을 조금 더 많아졌다고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태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토마스 페인에 대한 내용이고요.